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자이며 얼마 전까지 아내와 함께 경치 좋은 곳의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악연과 인연 사이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직도 모든 기억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서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얀 병원 불빛에서 제 기억은 시작되었고 머리고 몸이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뼈를 때리더군요. 여의사와 간호사가 제 상태를 보니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습니다. 빗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몸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머리를 좀 다치신 것 같으세요. 혹시 본인 성함과 나이, 사는 곳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 머리야.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라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익숙한 듯 입을 때려 하자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고 도통 제 이름과 사는 곳이 생각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몇 번이나 제게 같은 질문을 해왔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말 그 상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구했다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고 보통의 키를 가진 여자였는데 수수한 와중에 미인처럼 보이더군요.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웠는지 근심 어린 기색이 가득했는데 저는 생명의 은인이 왔단 소리에 힘겨운 몸을 일으키고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황천길 갈 뻔했는데 살았어요. 라고 하니 여자는 덩달아 제게 같이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띄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라서. 그보다 기억을 잃어버리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네, 이 죽일 놈의 기억력이 영 제 구실을 못하네요.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오겠죠. 아무튼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 여자는 두려움 반, 걱정스러운 반 얼굴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데 끄덕이며 하루빨리 쾌차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자가 보였던 건지 그녀가 자리를 뜨자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병원에 며칠간 입원하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썼으나 머리가 단단히 고장이 난 건지 장초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모질이가 돼가는 것 같아 한동안 미칠 것 같더이다. 기억을 못 찾는 것 빼고는 제 몸은 재활치료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완쾌되어 갔고 생명의 은인인 그녀가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예쁜 포장의 케이크와 음료가 들려 있었는데 제게 내밀더라고요.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랑 음료인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침 달달한 게 땡겼었는데 이리 와서 같이 드시겠어요? 제가 넉살 좋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다리가 아팠는지 제 곁으로 다가와서 앉았고 내심 기쁜 마음에 여자에게 영양가 없는 말들을 붙여보았죠. 혼자 있어 외로운데 그녀라도 조금이나마 곁에 머물러 주어 말동무라도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었고 간혹 미소를 잔잔히 띄워주기도 했는데 참 예뻤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 말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후 모습을 자주 드러내었어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도 사오기도 했고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제게 이런 호의까지 베푸니 그녀가 실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중에 애정으로 발전하고 사랑이 되었죠.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선뜻 목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치료비까지 내어주니 어찌나 황송하단지요. 하도 굽신거리니 그녀는 말을 돌렸습니다. 퇴원하고 가실 곳이 없다면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방 한 칸이 남는 게 있거든요. 갈 곳 없는 제게 담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걸 확신한 건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평대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제가 쓸 방은 깨끗한 침대와 서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6살 아이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흘끗흘끗 보는 게 저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 딸이에요. 이름은 은소미인데 앞으로 이 집에서 찡찡거리는 소리를 달고 살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고 저는 어린 그녀의 딸에게 살갑게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제 넉살은 꼬맹이의 마음도 풀어주었네요. 제게 아빠처럼 느껴졌는지 제 엄마의 저지에도 아빠 아빠 하며 잘 따랐는데 아빠 소리가 싫지가 않았고 진짜 딸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예견된 운명의 수순처럼 그녀가 마음을 열어주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 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우리는 잠시 같이 살다가 반지를 교환하는 곳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위해 아내와 함께 경찰에게 제 신상을 의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했지만 그때 아내가 결혼 조건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냥 혼인신고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지난 과거는 모두 그냥 묻고 함께 살아요. 과거의 제가 누군지 아쉽긴 하지만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라면 그래서 아내와 은소미를 잃는다면 열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전 현재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으니까요. 깨소금 떨어지는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우연찮게 경찰이 아내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느낌이 좋질 않아 일단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 한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내는 외출을 자제했고 덩달아 저도 밖을 잘 나서질 않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 크게 생활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게다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도 딸 아이의 애교 한 방이면 단순하게도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아빠, 나 책 읽어줘.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재밌어. 라고 한아름 책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요. 제가 읽어주는 책의 목소리에 꿈벅꿈벅 졸다가 잠이 들고는 했는데 아이의 존재는 참 소중하구나. 남의 아이도 이렇게 이쁜데 내 자식은 얼마나 더 이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런 제 소원을 들어주었는지 아내는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내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뱃속 아기를 위해 더욱더 아내를 아껴주며 예비 아빠로서 정성껏 해담도 해주고는 했는데 임신 7개월 때인가 아내가 뜨개질을 하며 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붙였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보니까 사람들 태교 여행이다 보다 많이들 가던데 우리도 은솜이 데리고 여행 한번 가자. 아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은솜이까지 조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몸이 무거운 아내를 대신해서 곤히 자고 있는 사이 제가 직접 짐을 챙기기로 했어요. 장롱 속에서 필요한 옷가지들을 이것저것 캐리어에 넣고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얇은 서류 봉투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아내의 것인 게 분명한 그 서류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손을 대었는데 서류 봉투 속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혼 절차를 위한 서류였던 거예요. 이혼 서류를 보니 아내의 이름과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과의 이혼 서류 흔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분명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왜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혹시 혼인신고를 못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아내한테 있었던 건 아닐까 깊은 의심이 도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떠나기로 한 여행, 찜찜한 기분으로 아내와 함께 예정대로 여행지를 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저를 아는 듯한 사람인 게 분명했어요. 딱 봐도 제 또래의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얼굴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정훈아, 너 정훈이 맞지? 동창들이 계속 너 연락 안 된다고 하더만 멀쩡히 잘 살아 있었네? 어, 잠깐. 그런데 재수 씨가 라고 머뭇거리며 제 쪽으로 오고 있던 아내를 보고 말을 못 잇는데 그 남자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이었지만 부랴부랴 말리며 그 남자로부터 절 떼내려고 하는 아내 때문에 그 남자를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는 곤두서며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왜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여행 오기 싫다고 했잖아. 예민한 목소리를 듣자니 저도 울컥해서 참고 있던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날 잘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이었어.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날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나 당신만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 같은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내질러 버렸고 저희 부부싸움에 겁에 질린 은섬이가 울자 아내는 아이를 달래며 저를 원망스럽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머리가 지끈하며 깨질 듯 아파왔어요. 어디선가 보았었던 적이 있었던 이 순간 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분명 비슷한 기억이 제게 존재했습니다. 제가 두통에 힘겨워하자 아내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다시 저를 걱정해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숙소에 머물다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누구 덕에 내가 이리 사는데 피곤해하는 아내에게 사과를 건네자 아내가 감정이 올라왔는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누구보다 당신 과거가 궁금하고 답답할 텐데 심정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사실은 나 짐 싸다가 우연히 당신 이혼 서류 봤어. 아직 제출 안 한 것 같더라고. 당신이 나랑 혼인신고도 피하는 것 같고 왠지 날 속이고 결혼한 것 같아 배신감이 들어서 그랬나 봐. 당신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그러자 아내가 차를 멈추고 황망한 듯 저를 아련하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갖은 말로 어떻게 해서든 달래주려 했지만 아내의 울음은 한동안 제 어깨에서 그칠 줄을 몰랐어요. 진정이 좀 되었을 때 아내는 눈물을 훔친 뒤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오겠다더군요. 뭔가 쎄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달리 먹은 듯해서 두려움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아내의 심기를 건드린 것 때문에 제가 이뤄놓은 행복들이 다 깨어질 것만 같아 돌아온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외로 덤덤한 얼굴로 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입을 열더라고요. 이제 됐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돌려놔 줄게. 라고 말을 하며 차를 출발시키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이나 물으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원래 자리라니 당신 내 과거에 뭔가를 알고 있었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운전 솜씨로 서울 어느 한 주택집 앞에 차를 세웠고 어벙하게 주위를 살피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당신의 집이야. 아마 초인종을 누르면 진짜 당신이 사랑한 여자가 나와서 맞아주겠지. 어서 들어가 봐. 라는데 아내의 말은 이미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말투였고 굳이 묻지 않아도 그간 아내가 무언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차에서 내려 집 앞 초인종을 눌렀고 건너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어느 한 여자와 나이 드신 노부부가 재빨리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이고, 정훈이 너 이놈의 자식. 대체 1년 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지냈어? 실종 신고를 해도 영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애미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나랑 온 가족이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데 전부인하고 드디어 이혼한다고 나갔으면서 감감무소식이니 당신 때문에 식구들 다 속병 늦었어.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니 됐다. 잘 챙겨 먹었는지 나갈 때보다 때깔은 좋아졌네. 은소 매미하고는 이제 완전히 정됐으면 이 아들 얼른 호적에 올려야지. 태어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출생신고도 아직 못했다. 일단 어여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저는 들려오는 소리를 다 알아듣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안에 있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아내의 차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가족이라고 맞는 그들의 거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한참을 떠들다가 제 상태의 이상함을 느꼈는지 호들갑을 떨며 큰 병원 응급실로 절 데려갔어요. 의사는 저를 진료하다 짧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전형적인 해리성 기억장애 같습니다. 무리하게 기억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단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나 심리치료, 최면 치료를 받아 천천히 상실된 기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제 가족이라는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떡하냐며 초상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특히나 제 안사람이라는 사람이 애까지 낳은 마당에 이제 자기 어떡하냐고 제가 바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친정엄마까지 와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통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 부모님이란 분들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제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제가 사라진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부모님께선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진실의 입이 열릴 때마다 여태껏 살아왔다던 제 스스로의 삶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에 딸 하나 두고 탄탄한 직장 두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래처에 근무하는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에 애까지 생기면서 저는 새 여자에게 눈이 돌아 전처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겠다던 전처를 맨몸으로 내쫓아버린 후 새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선 저 하는 짓이 그릇된 것을 알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좋다니 새 여자를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전처한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나간 지 1년 만에 이혼해 주겠다는 전처를 만나러 나갔고 그리고 그때 제가 사고를 당해 실종이 되었단 겁니다. 네, 그게 제 쓰레기 같은 인생의 전말이었죠. 스스로가 경멸스럽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벌을 주신 건지 축복을 주신 건지 그런 사고를 당한 저를 거둬들인 생명의 은인은 다름 아닌 제 전처였던 거죠. 남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은소미는 제 친딸이었고 장롱 속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 또한 저와 전처의 법적인 이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린 속이 상하고 괴로웠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말을 가장 좋아하고 예쁘게 미소 지었던 가엾은 내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돌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던 내 딸 은소미의 뺨에 뽀뽀하며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딸이 너무나 그리웠고 되찾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걸 알지만 저는 새 여자에게 제 심정을 토로하며 미안하다고 난 내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끝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제 멱살을 쥐고 머리털을 뜯을지언정 제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릎 꿇은 후 사죄하고 법적으로 모두 책임진다고 해놓고 저는 미친 듯 아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제발 아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 갔는데 공교롭게도 아내가 이사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싼 값에 집을 내놨더니 하루 만에 팔렸다는 아내의 얼굴은 저를 보며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멋모르는 어린 은소미는 제게 아빠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어. 우리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왼손 위에 우리 뱃속의 아기까지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제품에 안겨 그간 서러움을 털어내려는 듯 오열했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된 저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그 집에는 아직 새 여자가 도끼 눈을 뜨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희생하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쉽게 못 나간답니다. 집 재산 명의 다 넘겨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새 여자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남편 간수 못했으니 나가달란 소리는 안 할게요. 당신이 내가 미운 만큼 나도 당신이 밉고, 법적으로 아직은 내가 당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내 쫓기는 심정을 잘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새 여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한동안 집안에서 버티다 결국은 아이만 두고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새 여자가 버린 제 아들을 보살폈고, 출산 후 아들을 낳은 후에도 제 아이처럼 똑같이 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저는 한켠의 죄책감을 늘 품고 돈만 있으면 아빠 돼. 우리 이제 부모가 될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기분은 어때? 라고 하니 갑자기 남편 얼굴이 잿빛이 되며 새하얗게 질리는데 잠시 통화 좀 하겠다고 자리를 비웠다가 묵상을 하고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섭섭함에 잔뜩 목소리가 날이 서고 말았죠. 뭐야 자기. 찾아와준 우리 아기한테 고맙지도 않아?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관둬. 나 혼자 낳아서 우리 복둥이 잘 키울 테니까 대신 나중에 아빠 노릇하려고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고 자리에서 일어서니 그제서야 남편은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작 인사드렸던 예비시댁에 가서 며느리감으로 보였고 시부모님들께서는 넉넉한 인심으로 저를 예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아버님께서는 남편의 결혼 문제에 걱정이 한가득이셨던지라 제게 엄지척을 올리며 우리 손주가 진짜 복둥이가 맞다고 하셨죠. 저희는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식을 치르고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나 남편은 너무 바빴어요.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딱 쉬는 생활이라던데 그 짧은 틈도 누릴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희 친정도 시댁도 남편까지 다 말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기 낳기 전까지는 당분간 틈을 봐서 그만두기로 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부부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고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며 부동산을 차려 일을 하셨기에 집에서 전업주부하는 걸 이해 못하셨어요. 분위기 속에서 어쨌거나 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죠. 출산 2달 앞두고 육아휴직 받은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만의 시간을 갖다가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첫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날에도 남편은 출장이 잡혀 있어서 영상통화로 아이를 봤어요. 제가 조리원에 가 있을 때 간신히 한번 오기는 했는데 딱히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괜히 아이와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조리원을 퇴소하고서 저는 집으로 왔는데 양가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한 달 정도 산후도우미를 쓰고자 했어요. 밤잠을 못 자면 예민한지라 되도록 입주 도우미를 쓰고 싶어서 남편에게 방 한 칸을 내주자 허락을 구했더니 남편은 의외로 큰 반대 없이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내가 바빠서 옆에서 못 도와주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당신 몸 빨리 추스르지.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구해. 쓰다 괜찮으면 좀 더 연장해도 되고. 저는 남편의 말에 뛸 듯이 기뻤고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손님용 방을 깨끗하게 치운 후 지역 맘카페나 인터넷 정보를 얻어서 좋은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베테랑 산모 도우미들 중에서도 최고 평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예약할 때쯤 텀이 있어서 누가 모셔갈세라 재빨리 예약을 했습니다. 3일 후에 산후도우미 이모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기를 돌보는 그 3일간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잠을 못 자 피곤한 상태에서 애는 울지, 유축은 해야지, 밀린 집안일에다 못 먹은 끼니까지 멘붕이 올 때쯤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띵동 띵동. 저는 후다닥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그곳에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온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첫날부터 손에 뭘 쥐고 오셨는데 저를 위해 만든 밑반찬들이었어요. 아유, 산모님, 이렇게 삐쩍 말라서 어떻게 아이 먹이고 재워요. 일단 잠 좀 자요. 내가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라며 저를 침실로 떠밀었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저는 들어가 3일 동안 밀렸던 잠을 쏟았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서 밖을 보니 와, 우렁각시가 다녀간 것처럼 광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집은 온통 화이트 인테리어라서 청소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흠잡을 곳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기와 놀아주시면서 손수 만든 식사를 차려놓으신 후 제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데 다음부터 편히 드시라고 한 후 술을 떴죠. 음식이 너무나 정갈하고 깔끔해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이모님이 흐뭇하게 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한 달간 잘 지내봐요. 나는 산모님이 산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기를 정성껏 돌봐줄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꾸벅 인사를 하셨는데 저희 친정엄마보다 조금 젊어 보이셨던 이모님은 서글서글하니 풍겨오는 인자한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니까 이모님은 남편과 이혼 후 20대 대학생 딸 한 명과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맡기고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자칫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을 회복하기 위해 제 시간을 가졌어요. 집에 오면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 출장 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온 남편 또한 집안 컨디션이나 식사 상태를 보고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씻고 간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과 함께 산후도우미에 대해 나지막히 얘기하는데 그는 오랜만에 여유 있는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이모님 좋으신 분으로 잘 들였네. 아기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당신도 얼굴이 펴 보이니까 괜히 내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괜찮으면 몇 달 더 계속 고용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조만간 복직하려면 애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사람 써야 하잖아. 저 역시 이모님이 마음에 들고 좋았지만 일단 사람을 겪어봐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아쉬워하는 쪽은 남편 같더라고요. 이모님은 날이 갈수록 완벽함 그 이상이셨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시간도 일도 흐트럼 없이 척척 해내시고 무엇보다 제 산후 마사지 해주시는 손길이 예술이셨어요. 아이는 또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밤마다 울고 보챘던 아기가 이모님 손에만 있으면 순한 양처럼 새근새근 잠도 잘 잤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이모님을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셨죠. 주변을 봐도 저희 이모님 같은 산후도우미는 없으셨어요. 어느새 이모님은 저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저는 이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이참에 아기 돌 때까지만이라도 맡길 요량으로 계약 끝나기 5일 전쯤에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절대 급여를 작게 드리는 게 아니었기에 당연히 응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모님께서는 의외로 난감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산모님. 사실은 우리 딸도 임신 중이라 내가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부터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 녀석이 남편만 곁에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을 텐데. 정말요? 얼핏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아휴, 결혼은 안 했고 어쩌다가 애만 가지게 됐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설득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급하게 다른 사람을 알아봤지만 도무지 이모님을 대신할 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번 집에 불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주일 만에 사람도 여러 바꿨죠. 아이도 새로 바뀐 이모님들을 낯설어하며 날로 땡깡이 심해졌습니다. 조만간 곧 복직도 해야 하는데
몸도 맘도 지쳐갈 무렵 이모님께서 어쩐 일인지 연락이 오셨어요. 잠깐 들려도 되냐고 했습니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바로 오셨고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반갑더라고요. 이모님께선 무거운 얼굴을 하며 제 손을 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저도 산모님이 내 큰딸 같아서 내 마음에 걸렸어요. 아가도 너무 예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 딸이 눈에 밟혀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산모님도 날 필요로 하고 나 역시 유종의 미를 마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라며 잠시 뜸을 들이는데 저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고 솔직하게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힘들게 입을 여시는데 내가 급여는 안 받고 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드릴게요. 대신 임신한 우리 딸과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실은 내가 지인한테 빚보증을 잘못 써줘서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가진 돈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방 하나 내준 거에서 같이 지내고 우리 딸이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겸사겸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산모님 생각은 어때요? 나도 이런 말하기 참마 불편하고 송구스럽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 역시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모님의 도움이 절실하긴 했지만 낯선 군 식구는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남편까지 같이 있는데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도 별 어려움 없이 긍정적이게 말하더라고요.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요새 좋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방만 내주면 일해주고 급여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완전 좋지. 이모님 가족 같다면서. 그럼 그 딸도 당신 여동생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낯선 사람을 또 우리 집에 들인다는 게 염려스러웠지만 별 도리가 없었죠. 일단 같이 한번 지내보다가 언제든 불편하면 나가겠다는 이모님을 믿고 찝찝한 마음으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집에 들어온 딸을 보았는데 애땡티를 안 벗은 20대 초반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였어요. 깡마르고 배만 볼록하게 나왔는데 막상 보니 거부감도 안 들더라고요. 이모님 닮았는지 싹싹하고 착한 편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족발 사왔어요. 임산부한테도 수유하는 사람한테도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같이 먹어요. 아, 참참. 오늘 오빠도 일찍 온다고 했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나? 아니야. 우리 남편은 족발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밥 차려주면 되니까 얼른 먹어. 이모님 딸은 저와 남편에게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예의 바르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응원해주고 싶은 캔디 같은 여자애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막내 여동생 대하듯 귀엽고 편하게 대했는데 생각보다 둘이 가까워지는 속도가 빨라서 내심 좀 그럴 때가 있었죠. 가령 생전 집안일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그 딸이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고무장갑을 뺏어서 임산부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대신 해주기도 했고, 둘이 집 앞에서 만났다면서 같이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고, 언제는 한번 손님방 침대에서 사방에 흐트러진 아기 책들과 함께 제 아이와 남편, 그 딸과 셋이 함께 잠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 남편은 솔직히 안방 침대에서 잔 것도 아니고 애한테 책 읽어주면서 놀아주다 잠든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도 지친다 정말. 라고 도리어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언제는 한번 제게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는데 제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그 딸에게도 주었습니다. 행사에서 원 플러스 한다길래 우리 와이프 거 사는 김에 주는 거야. 근데 디자인이 귀여워서 그런가 네가 훨씬 잘 어울린다. 와이프가 워낙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작고 깜찍한 걸 좋아해.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질 때마다 이모님께서는 눈치를 채고는 남편 곁에 있었던 딸을 떼내어 자리를 벗어났고 갑자기 뚝 끊겨버린 분위기에 남아있는 남편과 제 사이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점차 외로운 신세가 됐어요.
심지어 제 아기조차도 이모님과 그 딸 손에 익어버려 정작 엄마인 제 손은 낯설어 했죠. 이런 제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친정엄마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늘이 져 있는 제 얼굴을 보고서 무슨 일이냐고 단번에 바로 물었고 서럽게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자 엄마는 단번에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 집에서 내보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준이는 어쩌고 이모님 손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으려고 해. 내보낼 구실도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 괜히 불쌍한 사람 내쫓은 나쁜 사람 돼버린다고. 나쁜 사람이 되면 좀 어때 이거사. 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괜히 너 공부하는 거 아깝다는 생각에 복직하라 그런 건데 차라리 엄마가 그 여자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라며 친정엄마는 이모님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님은 처음과는 달리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는지 딴청을 부리며 자리를 피했다 했고 그 딸은 고스란히 제 남편에게 일러바쳤습니다. 떠날 생각도 없으면서 눈물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여자들을 남편이 편을 들어주며 제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애가 못됐어? 장모님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갈 곳 없는 사람들 거저 온정을 베풀기도 하는데 심지어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해주시잖아. 몸 편하고 맘 편하게 해주니까 사람을 우습게 대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아주 똑같네. 라고 해서 저는 모욕감에 남편의 뺨을 치고야 말았고 남편은 기가 막힌 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앙큼한 딸의 모습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이쯤 되니 뭔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모님과 딸이 없는 틈을 타 집에 뭔가를 달더라고요. 바로 CCTV였죠. 아무 말 말고 이거라도 달고 있자. 요새 하도 세상이 그래서 사람한테 애 온전히 못 맡겨.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그 핑계라도 대면서 빠져나가면 돼. 엄마는 제가 뭘 걱정하는 줄 알면서도 굳이 입으로 드러내진 않으며 애 핑계를 대고는 CCTV를 달고 지켜보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것들이 무슨 짓을 벌이나 싶어 CCTV를 봤는데 크게 수상한 점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들은 제 할 일들만 분주하게 했고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그냥 제가 별 시덥지 않은 질투심에 예민했나 싶었는데 그런데 CCTV를 쭉 보다 보니 뭔가가 어색했어요. 드문드문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다시 돌려봐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1시에서 3시로, 뭐 5시에서 7시로 널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던 어떠한 장면을 삭제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 못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게 뭔가 싶어 동공을 확대해서 집중해 보고 있었는데, 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남편과 그 여자가 안방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뒷공무니만 짧게 포착된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곧 이모님이 천천히 CCTV 쪽으로 오시더니 얼굴을 들이미시면서 섬뜩한 표정과 함께 CCTV에다 손을 잡아채는데 지지직거리며 심하게 흔들린 후 바로 아무렇지 않은 듯 또 다른 평온의 일상적인 장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멍하니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한참 있다가 제가 등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 속 제 어깨는 무척이나 처져 있었고, 있습니다. 지친 듯 힘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던 제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죠. 쭉 지켜보니 아무래도 이모님이 CCTV의 존재를 알고서 서투른 솜씨로 메모리를 빼 드문드문 삭제를 했던 것 같았고 마지막 이모님의 모습은 어떻게 실수로 못 지웠는지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많은 의미의 눈물을 떨궜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대체 뭐가 무서워 삭제를 한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 그들 모녀가 밖으로 외출한 시간에 맞춰 집안에 잠입해 거실에 있는 CCTV를 안방에다 달고 몇 날 며칠을 제발을 외치며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 세상에 맙소사,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남편과 그 여자가 등장했고, 모든 게 제 예상대로 흘러가 버려 피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증거자료가 든 메모리를 남편과 그 딸, 그러니까 상간녀, 그리고 이모님, 시부모님한테까지 다 보냈고, 든든한 친정부모님과 함께 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분노한 친정엄마가 후에 사람 시켜 조사해보니 정황상 이모님 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남편 아기는 아닌 것 같다더군요. 이모님의 수 안 좋은 농간으로 인해 둘이 급격하게 가까워졌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보면서 제 남편을 탐냈던 건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때 딸이랑 엮어주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더군요. 이모님을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바탕 뒤집어진 시댁 식구들에게 등 떠밀려 뒤늦게 제 앞에서 사과를 하며 제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만 제대로 정신은 못 차렸는지 드라마 주인공 마냥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난 그 애 없으면 못 살고 당신과도 이혼할 마음 없어.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불쌍한 사람들 지켜주는 셈 치고 지금처럼 함께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능력 있는 남자, 여자들 형님 동생하며 지냈다며.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이대로 함께하자. 어? 이 인간이 절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대는 남편에게 응징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하게 법적 효력 있는 증거들을 모아 양육비와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와 이모님까지도요. 상간녀와 이모님은 오픈 물어주고 그 집을 나가면 그뿐이었지만 제일 피해를 입은 남편은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려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대학원에서도 소문이 나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린다며 여전히 뻗대는데 글쎄요, 인생사가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아들 데리고 친정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 제 개발에 힘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키우며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고 싶네요. 제 사연일 얼마 남지 않은 내년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사연을 누구에게도 속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나마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이 제 적성과 너무 잘 맞는 게 누구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돈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좋아해 어린 나이에도 안 쓰는 물건은 죄다 중고로 팔거나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서 돈을 조금 더 붙여 다시 팔곤 했죠. 이런 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커서 장사꾼이 될 거냐고 했는데 그것보단 좀 안정적인 직업이 좋아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은행원으로 취직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매일같이 만들고 매일같이 보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10년째 이 일을 하고 보니 신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것에 지쳐 누굴 만나고 싶단 생각도 안 하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큰 로망은 없었기에 결혼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만약 좋은 짝이 나타난다면 결혼은 해도 그렇지 않으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결혼보다는 혼자서 월급 받아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아니었죠. 항상 저만 보면 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닥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향 내려가는 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죠.
제가 맞다리다 보니 제 밑으로 둘이나 있는 여동생들이 저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며 얼른 스타트를 끊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절 시집 보내기 위한 핑계였고, 동생들은 뭐 둘 다 연애만 잘하고 결혼만 잘했어요. 동생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는데, 저도 30 초반까지는 이런 동생들이 부럽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외로워서 그런가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명절날 동생들이 제부들이랑 같이 와서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그때부턴 결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한들 하늘에서 남자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서 남자 만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연애라도 좀 하고 있을 걸 이런 생각도 했었네요. 이제와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사실 제 나이쯤 되면 이미 괜찮은 남자들은 다들 장가를 가거나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는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남자 소개받는 것도 어려웠던 게 제 나이가 누굴 소개받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으니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민폐더라고요. 이번 생은 노처녀로 마감을 해야 하나? 라고 살던 중 제 앞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는데 하늘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저한테 과분한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 타지 생활을 했었는데 살던 원룸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직장이랑 좀 더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보려고 직장 근처 부동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직원이 제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처음 만남에 정말 별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집 보러 가선 보라는 집은 안 보고 웬 대화만 하고 왔어요. 거기 부동산 사장님도 먼저 퇴근을 하면서 우리 김 실장이 사람이 참 좋아요. 잘 알아두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며 천천히 얘기들 나누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 김 실장이란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직 미혼이라는 정보까지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 끝에 본인도 혼자 사는데 집 구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인물도 훤칠하니 남자답게 생겼고 키도 좋기 180은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하게 생긴 이미지였어요. 말솜씨도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저도 대화를 하면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 이 남자 여자들 꽤나 울리고 다녔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볼 수 있었죠. 노처녀로 나이가 들면서 남자가 무척 그립긴 그리웠나 봐요. 웬만해선 저도 직업이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기에 상대방한테 기뺏기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술까지 한잔하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약속을 잡아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먼저 저 사실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현지 씨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직진남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좀 걱정인데 다음번엔 좀 더 진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보실래요? 라고요. 저 또한 이 사람의 말에 어차피 집 계약하려면 계속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30살이 넘은 남녀가 하는 연애는 좀 달랐어요. 20대의 풋풋한 사랑보다는 알 거 다 아는 솔직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애를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외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격 자체가 참 진중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맨날 절 보면 이 사람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매번 제게 우리 김 실장이 아무나 안 만나. 아이, 나도 몇 년 동안 우리 김 실장하고 일을 해왔지만, 아니, 진짜 현지 씨가 처음이었다니까? 내가 우리 김 실장은 완전히 모장해. 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얼마나 계획성 있게 본인 미래를 준비해 두었는지 은행원인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은행원은 투자를 하는 게 방침상 제한이 많아 주식 투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이고 주식 투자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저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이 가질 생각은 더더욱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딩크족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딩크족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보단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에게도 말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자기한테 괜히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라고 하니 이 사람도 대번 분위기를 잡으며 아, 그래? 마침 나도 현지 씨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됐다. 우리 술 한잔하면서 얘기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었다니 혹시 헤어지자는 건가? 내가 너무 혼자 결혼에 대한 김칫국을 마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절 만나자마자 연거푸 술만 마시며 한숨을 내쉬는데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 남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지? 라며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나 실은 무정자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솔직히 흠칫 놀라긴 했어요. 물론 딩크족이긴 했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니 이내 제 놀란 표정을 보곤 역시 현지 너도 많이 놀랐구나. 너도 씨 없는 수박은 싫겠지. 라고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아니야. 나도 사실 자기한테 이런 얘기하려고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였어. 나 사실 결혼해서도 애는 갖지 않으려고 했었거든.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서. 라고 하는데 제 말에 이 사람은 눈가까지 촉촉해지며 현지야, 너랑 나랑은 진짜 운명인가 봐. 하늘에서 내가 불쌍해서 너라는 천사를 내려줬나 봐.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운명인 것 같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무정자증이란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비뇨기과에서 무슨 검사를 하러 갔다가 정자가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되었대요.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비폐쇄성은 정자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거라는데 어렸을 때 장난을 치다 거기에 다친 적이 있었대요. 그게 커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네요. 그 말을 듣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여자도 단 한 명을 만나지 않았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했다는데 물론 나중엔 얘기를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곤 가족들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냥 남자로서의 삶은 끝이 났구나.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로 다짐을 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 놓치기 싫어 무정자증 얘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다는데 저도 딩크족 얘기를 꺼내니 너무 다행이라며 손을 꼭 붙잡곤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현지야. 내가 정말 잘할게. 너는 정말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야. 라며 당장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이 풀리려니 이렇게도 풀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훤칠한 사람이 여태 결혼을 못한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네요.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면 안 되냐고 했고 제가 딩크족이니 저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냐고 했어요. 혹시나 본인이 무정자증이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 말엔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저 결혼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니 손주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은 정말 깨를 볶는 신혼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결혼을 하니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을 한 번에 깨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속이 메스껍고 울렁울렁해 구역질을 몇 번이나 하고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병가를 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저를 쿡 찌르며 혹시 임신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본인도 임신 초기는 모르고 지나갔다며 입덧을 할 때 알았다는데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동료 직원은 아니 뭐가 말이 안 되냐며 임신 테스트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찝찝해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에 테스트기를 하나 사서 해보았는데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는 임신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가 애를 가진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 남편은 분명 무정자증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나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혹여나 오해라도 살까봐 저 혼자 어떻게든 먼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같았죠. 근데 이게 제 실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글쎄 남편이 제가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반쯤 돌아가 난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이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며 너 저번에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하더니 어디 갔었어? 어디서 딴짓하고 온 거냐고.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이딴 짓을 벌여? 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소리만 했어요. 당신이 오해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이거 분명히 당신이라고 하니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실은 본인이 무정자증이었다는 말과 제가 지금 임신이 되었다는 말까지 하는데 당장 올라와서 당신네들 딸 데리고 가라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절 잡아 끌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저를 있는 대로 밀치는데 저는 너무 분해 가슴을 치며 절대 아니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를 문 앞까지 끌고 나가 내동댕이를 치는데 그때 당한 수모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며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당신이 무정자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제 말에 아주 당당히 병원에 가자고 했고 검사 후 며칠 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은 떳떳하니 절 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제 얼굴이 역겨워서 한시라도 같이 있기 싫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곤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산부인과도 혼자 가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잖아. 왜 너 혼자 감추고 있다 수술하려고 했냐? 라며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결과 검사가 나온과 동시에 바로 저한테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그리 알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직장 생활도 못하게 전부 다 소문낼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 등골까지 오싹해졌네요. 그리고 3일 뒤 비뇨기과에서 남편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내원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전 정말 믿기 힘든 결과 검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정자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가 핑 도는데 남편은 그 말에 검사지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제 남은 건 소송밖에 없다고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머리에 종양이라도 생겨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친정 역시 난리가 났죠. 엄마는 저보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냐며 소송하면 다 뻔히 질 텐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전 얼마나 답답한지 억울하다며 절규를 했죠. 그렇게 저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한테 그 모진 대우를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국 뱃속의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죠.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며 김서방한테 최대한 합의 이혼 쪽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집에 올라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송하면 100% 저만 손해니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오라는데 저 또한 너무 억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혼자 있는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빌고 또 빌어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할 참이었거든요. 잘못했다간 제가 10년 넘게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소송비며 남편 위자료며 재산분할까지 억울하게 해줘야 할 참이니 무조건 가서 비는 게 답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뭐 너무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 제가 무조건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유산이 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거고 100%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길이 제가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정해졌으니 돈이라도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신혼집에 도착해 집 비밀번호를 누르니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퇴근을 했는지 거실엔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안방에선 TV 소리가 들렸고요. 보아하니 씻고 자기 전에 TV를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부르며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보게 된 충격 장면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안방 침대 위에 2명의 여자아이들이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딱 봐도 둘 다 7살은 좋긴 넘어 보이는 애들 같았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자마자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현관문으로 가서 제 신발을 챙겨 남편이 올 때까지 장롱 속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될 수 있게 TV를 끄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 40분 뒤에 현관문 번호키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어떤 여자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게 내가 좀 진작 묶으라고 했잖아. 아우 진짜 아주 아슬아슬하게 묶는 바람에 무정자라는 건 밝혀도 그 여자가 애 낳으면 친자검사에서 네 애라는 거 밝혀질 텐데 이제 어떡하냐고 라고 하니 그 말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 좀 가만히 있어봐. 가뜩이나 나도 골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아 나도 그 전에 묶으려고 했는데 내가 원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게 임신이 되냐고. 그래서 나도 그날 좀 찝찝해서 바로 다음날 가서 묶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묶어서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거 확인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떡하냐고. 라고 하는데, 그때 남편 놈은 제가 유산이 됐다는 건 모르는 상황이라 저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유산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 놈이 누군지 모르는 여자와 하는 저 대화가 문제였죠. 그 둘의 대화는 전부 다 저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고요. 게다가 저 침대에 있는 애들은 누구고, 같이 대화를 하는 저 여자는 누군지, 당장이라도 장롱 밖에 나가 그 인간들 사단을 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끝까지 대화를 듣고 녹음을 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살을 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남편 놈 아주 인간 쓰레기 말종이었던 게 그 여자에게 그러더군요. 야, 일단은 있어봐. 걔 뱃속에 있는 애가 잘못되기만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나도 저번에 일부러 걔를 있는 대로 끌고 바닥에 내치고 그랬다니까. 근데도 끄떡없더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다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놈에게 있는 대로 속아 무참히 피해를 입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남편 놈과 그 여자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 놈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침대 위에 자고 있는 저 애들은 남편이 낳아놓은 딸들이었죠. 남편 놈은 제가 아닌 다른 마누라한테 아무 걱정 말라며 이번에 작업 잘 마무리해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절반 이상 하고 위자료도 있는 대로 뜯어내서 한국을 뜨자고 하는데 이 말에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을 아주 박살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장롱에 나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이 밖에서 우리 공주님들은 잘 자고 있나?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네. 라며 안방에 불을 켜고 들어오는데 한가운데 귀신처럼 앉아있는 절 보곤 고함을 지르며 뒤로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자도 여보라는 소리와 함께 왜 그러냐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절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 다가가 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봐버려서 놀래 자빠지지? 라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며 바닥으로 내치고 끌어잡아 당기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절 말리며 그만하라고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며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그 여자를 잡아 끌며 너도 똑같은 액수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이거 놓으라고 했어요. 네 두 딸들한테도 니네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말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놈이 제 앞으로 와서 제 다리를 잡곤 제발 입 다물어 달라며 딸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가증스럽고 역겹더라고요. 지 자식은 저렇게나 아끼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싶으면서 내가 품었던 몇 주간의 아이는 지 새끼가 아닌 듯 막대했다는 사실에 더 꼭지가 돌아 미친 사람처럼 폭주를 해버렸어요. 니네 둘 다 사기로 고소해버릴 거고 이혼 소송은 내가 너한테 할 거라며 네 새끼들한테도 니네가 어떤 부모인지 다 아주 상세히 말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네요. 그러니 그 두 아이들은 잠에서 깨고 울고불고 지 엄마 뒤로 숨어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아이들의 팔을 붙잡고 니네 부모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이 제게 손을 올리는데 저는 그것도 전부 동영상으로 찍고 경찰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것들을 신혼집에서 다 내쫓고 난 다음에 문을 끝까지 걸어 잠그고 가슴을 내리치며 엉엉거리고 울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 제 인생이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가까스럽게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놈, 아니 그 쓰레기한테 위자료랑 재산분할까지 6대 4로 제가 6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결국 그놈은 지가 설치한 덫에 지가 걸리게 된 꼴이었네요. 왜냐면 저랑 결혼할 때 그놈 명의로 된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면서 그것도 나눠 갖게 되었거든요. 그놈은 이것까지 6대4로 나눠 가지면 자기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고 판사님한테 울먹이며 형량을 좀 다시 조절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다 생각했네요. 이젠 하다하다 판사님한테까지 이빨을 터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놈한테 받아올 수 있는 거 싹 다 받아왔죠. 하마터면 제가 완전히 누명에 씌여 독박을 쓸 뻔했는데 정말 조상이 저를 도왔다 생각했어요. 억울하게 저처럼 증거가 없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심정을 뼈저리게 알 것만 같았죠. 저희 가족들 또한 이런 제게 미안하다며 제 말을 믿어주지 못해 절 볼 면목이 없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저 또한 이해한다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난 지 8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지난 1년 7개월이 제겐 너무 후회로 남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큰 교훈을 하나 얻었던 게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교훈이었죠. 비록 저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정말 최악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후회 없는 선택과 신중한 결정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 또한 좋은 가정을 유지하시며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